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신기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위산업 쪽에서 덕후를 한번 모시고 저희가 현재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무기체계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에비에이션 위크가 뭐 이렇게 항공 쪽 관련된 그 잡지를 만드는 회사. 예, 가요? 예. 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리기 전부터 항공우주 전문지로 해서 약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해외 항공우주 전문지고, 네.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우주 뭐 이런 부분도 다 커버를 합니다. 아니 왜 보잉이 요즘에 사실은 항공업체들 보면은 막 지금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항공 수요를 다 대처를 못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좀 아주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무 담당자들이 그 생산 효율성을 올리는 과정에서 좀 전면에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링한 쪽으로 약간 좀 무리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좀 오히려 제작이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거는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 헤매는 바람에 한국 카이등에서 기회가 생겼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미국 사업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보잉이 승리를 했고, 네. 근데 보잉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미 공군과 해군에서 3개의 사업을 연달아 지금 입찰을 하고 다시 경쟁에 붙이는 상태. 그래서 재도전의 기회가 카이한테 3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 보잉한테 뺏겼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카이와 보잉이 붙은 게 아니라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붙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카이가 승리를 했다고 해도 현재 생산은 이제 로키드 마틴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 공장에서 하면? 예, 물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우리나라 부품이 많이 들어가듯이, 네.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세운 건 최종 조립 공장, 그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니까 핵심 부품이라든가 대부분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을 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송을 한 다음에 로키드 마틴이 제조한 거였기 때문에 제조원가의 절반 이상은 그래도 한국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은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미국 방위산업체이자 항공우주 산업체였는데, 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큰 차이점은, 보잉은 지금 현재 시빌 민수용 항공기를 제조하면서 디펜스 분야도 같이 한다는 점,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군수용도만 만든다는 점,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1960년대 초에 로키드 마틴이 보잉과 치열하게 민수용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을 했다가 이제 보잉한테 패배를 한 다음에 완전히 민수용 사업을 접고, 그 다음에 군수용 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원래 군수용 사업에서 호각을 다투다가 이제 ATF라 불리는 F-22 랩터 5세대 전투기, 그 다음에 JSF 사업이라 불리는 F-35 라이트닝을 둘 다 로키드 마틴이 이겨가면서 군수 쪽에서 로키드 마틴이 훨씬 더 우세해졌던 상황이 지난 2010년대까지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보잉 입장에서는 그 군수 비행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 비행기보다는 항공 그 여객 비행기와 화물 비행기의 마진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수주 잔고랑 수주 잔량 자체 규모가 민수가 훨씬 큰 건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군수랑 민수의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민수 시장에서는 에어버스랑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이게 실패를 하거나 이런 손해도 클 수 있고 이런 등락이 큰 반면에 군수 시장은 안정적인 미국 정부,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 판매로 해가지고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작더라도 미국 그 보잉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서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미국에 한국이 비행기를 파느냐. 지금 T-50이라는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연유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그 비행기 종주국한테 비행기를 팔 수 있는 일이 생겼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최대한 짧지만 중요한 사건을 다 집어서 하자면 네. 저기 노태우 정부의 율곡 사업까지 올라갑니다. KFP라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투기를 도입한 사업이 그때 매우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에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이 당시에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였는데 야 우리 F-16을 사면 보잉사 F-18 대신에 우리 사면 기술을 이전해 줄게. 뭐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전해 줄게라는 거를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로키드 마틴이 이긴 다음에 F-16을 생산하면서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을 이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랑 이제 김대중 정부 때 KTX-2라는 초음속 훈련기 사업이 T-52 전신 사업이 시작됩니다. 요때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가 이제 카이에 파견을 나와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노하우를 주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게 지금의 T-50 초음속 훈련기가 된 것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사실 그 국방비리 이야기로 그냥 사실 그 율곡 사업이었나? 예, 맞습니다. 그 국방비리가 완전 꽃이 완전히 피었는데 사실상 뭐 그 어찌 되었건 지금 와서 보면 기술을 받긴 받은 거네요. 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선택, 그 다음에 그 선택이 한국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흐름을 크게 바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이죠. 제 이런 거 보면 세상 모르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막 비리비리 이랬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와서 이제 한국 그 공군 발전과 비행기 발전, 항공 그 동력체 발전에 연결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F-16 그 KFP 사업의 절충 교역, 그러니까 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면 대신에 니들이 뭘 해줘에는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물건을 대신 사줘 어느 정도 이런 규모가 될 수 있는데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요거 중에서 초음속 비행기 설계 기술 이전이라는 기술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T-50 설계를 만들게 된 원동력이자 기반이 된 것이죠. 그러면 T-50은 결국 F-16을 베이스로 만든 비행기네요. 많은 부분이 비슷하나 실제로는 다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16을 만들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로키드 마틴 설계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만든 노하우가 어땠는지 이런 거 다 전수를 해줬고 다만 그래서 처음부터 F-16이랑 비슷하게 만들자가 이게 아니라 그 노하우랑 이런 기술을 다 전수받고 최적의 그 고등훈련기라고 해요. 그 전투기보단 비슷한 기동성을 가지지만 약간 더 작은 그런 비행기를 설계를 해봐서 결론을 딱 냈는데 생긴 게 F-16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수렴 진화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설계를 해서 제일 좋은 걸 찾다 보니까 F-16이랑 비슷해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엔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T-50도 사실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은 못 만드는 거고. 예, 지금 현재 엔진 개발에 대해서 하나랑 국방과학연구소 등지가 열심히 연구 중인데 현재 지금 만들고 도전하고 있는 기술은 5,000파운드라고 해가지고 무인 좀 큰 무인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에 10,000파운드를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데 사람에는 일단 태우지 않고 좀 대형 무인기, 전투기급 무인기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전하고 있고 향후에는 4만 파운드까지 도전을 한다고 지금 로드맵에 있는데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그 우리 T-50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네 그 어떤 설계 노하우가 다 들어갔던 거고 엔진도 미국에서 나온 자기네가 믿을 수 있는 회사 거를 쓰고. 예, 그럼 한국이 사실 기여를 많이 한 게 맞긴 맞습니까? 한국이 80% 이상 기여를 했다고 사실은 평가할 수 있고 미국 로키드 마틴 설계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네, F-16을 설계하던 70년대 기술과 이런 것을 전수를 해줬지만 설계 기술, 그러니까 3D 그때 본격적으로 한 카티아라고 하는 3D CAD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제기를 만들고 시험하는 이 3D 기술, 3D 설계 기술 같은 것을 최초로 적용하고 이런 기술을 오히려 몇 가지는 미국이 배워가기도 해서 나중에 JSF라는 5세대 전투기 사업에 써먹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딱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최신 기술을 우리 주도로 이렇게 하자고 오히려 로키드 마틴의 그 스승이나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제안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과정을 만들어져서 일정도 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의 재주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 걸 보면. 특히나 이제 비행기를 보면 이제 모든 게 비행기는 그 작든 크든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수제 생산이고 그 라인이 쫙 갖춰져 있지만 그걸 다 사람 손으로 조립해야 되는 대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서론하는데 시간 꽤 지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T-50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해병대, 미국 해병대에서 쓰는 거죠? 아, 미국 공군 사업이 하나, 그 다음에 미국 해군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존에 하나 뺏긴 거는 미국 공군 사업입니다. 공군 사업이에요? 네. 근데 약간 트러블이 있다는 설도 있던데. 네. 미국 공군의 ATT라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로키드 마틴 카이의 T-50과 경쟁한 보잉의 T-7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서 미국 공군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거기도 하다가 사람 죽으면 작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 건이라도 그런 거 터지는 거 너무 싫어할 테니까 당연히. 그럼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번에 유력해지는 겁니까? 아직도 사실은 그 힘든 상태에서 이제 역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렇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그 T-50도 이제 채택이 되면 미국 내 로키드 마틴이 책임지고 조립하고 생산을 하지만 그래도 선입견과 아무래도 이제 보잉의 돌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비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회사니까. 심지어 이제 그냥 돈 많은 게 아니라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를 이걸 필요하니까 이거 사 이렇게 미국 공군에 하는데 보잉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어려웠죠. 야 우리 회사 죽을 것 같으니까 전투기 사. 공군은 근데 필요 없는데 그래도 사. 의회를 로비를 거쳐가지고 통과해서 승인해서 억지로 공군한테 비행기를 떠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로비력 당연히 뭐 원래 상업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니까 규모가 사업 규모가 훨씬 클 테니까요. 그리고 T7이 지금 문제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ATT라는 그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이긴 원인은 신기술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가격이 사실 T50보다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네. 다만 그 신기술을 많이 사용해서 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이거 어떻게 고치지? 공군은 이제 보잉한테 야 너 제 시간에 이거 오류를 고칠 수 있어?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죠. 그런 거군요. 신기술을 썼다는 게 이제 완성체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PT 할 때 이런 신기술을 써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당신네들의 그 어떤 캐시를 좀 보호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싸게 해주겠다. 네. 첨단 기술을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네. PT를 했던 모양이네요. 네. VR과 메타버스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설계 방법을 도입해서 기존 설계보다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걸 적용을 하긴 했으나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문제를 찾는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이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크다고 들렸는데요. 네, 사실 제일 큰 사업이 미국 훈련기 사업을 보잉이 이긴 사업이 400대 정도로 규모가 제일 크긴 했으나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일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공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T7 보잉 사업 훈련기가 완성되기 전까지 임시로 임시로 사용한 메꾸는 사업 플러스 가상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공중전 훈련을 하는데 적기 역할을 대신해줄 비행기. 현재는 이제 미래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제 VR 기술을 AI 증강현실 기술을 이제 접합해서 이제 멀쩡한 우리 편 비행기를 적군으로 인식하게 해서 실제 공중전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젠 실전이구나. 이런 가상적기 사업이 겸 이제 임시 훈련기 사업이 미국 공군에서 있고 미국 해군에서는 함상용 훈련기 겸 여기도 가상적기 사업. 이래서 합계해서 한 300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미국 해군과 공군에서 남은 걸 둘 다 이기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대. 네. 300대, 200대. 네.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카이가 주름을 쫙 피겠네요. 좀 굉장히 카이 힘들어하는데. 약간 이게 애매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방위사업체는 사업이 워낙 깁니다. 수주에 성공하고 이긴 뒤 20년 동안 생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 상황과 이 상황은
실제 그 시점의 생산 캐파나 이거랑 약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길다 보니까. 무슨 다만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방산 대박 수출로 카이도 많이 수혜를 입었고 했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결정차를 날리게 되면 카이는 이제 앞으로 10년간의 먹거리를 확보했다면 미국 사업의 성공으로는 이제 20년간 먹거리를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비유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퍼런스라는 게 확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최근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에서 또 공군력을 확보하고 싶은데 미군기는 도저히 사기 힘든데 대안적인 대체제로서 한국의 비행기가 항공 그 공군기가 이런 카이의 제품들이 사용될 수는 있겠네요. 지금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이제 미국이 되면 이제 그런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더욱더 그런 위상이 높아지겠죠. 네. 지금도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은 원래 서방제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니 이래도 가격이 훨씬 싸다 보니까 네.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수입해 왔으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다 이제 제재를 받고 수출 규제도 받고 실제 전쟁에서 러시아제 전투기가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을 못 보니까 그러면 대신에 뭘 사야 되지 하다가 이번에 한국이 딱 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미군기 같은 경우는 미국제 비행기는 도입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운용 단가도 천문학적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F-15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약간 안 되는 비용이고 이제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35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훨씬 넘는데 운영 유지비가 20년간 비행기 2배에서 3배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로 치면 거의 한 대에 몇 천억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중견기업 하나네. 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군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중에 유지비가 제일 비싼 거는 요 두 종류가 아닙니다. 드론인 글로벌 호크라는 무인기가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비행기 중에서 수리비가 제일 비쌉니다. 글로벌 호크? 예, 드론이요? 예, 드론입니다. 드론이지만 날개 폭이 35m고 7만 피트 높이의 초고도에서 나는. 혹시 그 가끔씩 그 사진 그 동영상에 보이는 좀 이렇게 약간 민둥한 머리. 네, 민둥한 머리 예, 무슨 맞습니다. 새머리 같이 생긴 예, 맞습니다. 그겁니까? 예, 이번에 또 북한이 복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던 그 제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게 거의 1년에 1,000억 가까이. 유지 비용만. 예. 야, 그러면은 결국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선 결코 이거 갖고 오기는 어렵겠네요. 이 F16은 그래도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F-16도 이제 도입할 수는 있는데 그 비행기 가격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F-16 운영할 때 2,500만 불 정도를 샀다면 지금 F-16 살려면 7천만 불 이상 정도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자, 필리핀이나 이런데 그 고동훈련기를 좀 판매한 게 있는데 네. 그건 T-50인가요? 그게? FA-50이라고 하는 그렇죠. 경공격기입니다. FA-50이죠. 예, 이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에어프레임은 동일한데 안에 있는 레이더라고 해서 적기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CMDS라고 해서 체프 플레이어라는 그 비행기를 미사일을 따돌리는 거? 네, 그런 이제 생존 장비, 뭐 네. 레이더 워닝 리시버 이런 몇 가지 전자 장비 붙여서 전투용으로 개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A 그 50을 갖고 간 나라가 어느 나라고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가 또 좀 궁금하네요. 요것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미 수출된 게 많아가지고 네. 잠깐 제가 메모에 대는 걸 참고를 하자면 네. 예, 한국, 그 다음에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폴란드, 그리고 이라크도 수출했네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도 수출 성공했고, 굉장히 많이 수출했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수출 예상 국가로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이나 태국 추가 수출, 요 정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는 연습기가 아니고 경공격기면 T-50하고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고 T-50하고는 어떤 차이고 예를 들자면 F-16하고는 어떤 차이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50을 기반으로 만든 경공기이기 때문에 엔진도 똑같고 안에 외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적을 찾는 장비, 그 다음에 미사일 공격 갔을 때 피할 수 있는 생존 장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미사일 장착하는 라운처 같은 거 런처도 추가되면서 무기를 더 많은 종류를 장착할 수 있는 거죠. 폭탄하고 기총도 넣고. 네, 대신에 크기 자체는 똑같으니까 작은 T50이기 때문에 F16보다 작아서 좀 더 느리게 날고 대신에 이제 좀 더 느리게 날고 탑재할 수 있는 무게도 작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항속거리라고 하는 거리도 짧은 편입니다. 그 거리 짧죠. 네. 그러니까 근해만 이렇게 영공 방어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느리다고 하면 뭐 그래도 2.6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T50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까지를 만든 거다. 네. 근데 뭐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그 국뽕 섞인 유튜브 내용들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성능에 대해서는 실전 사례를 거친 게 필리핀 반군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것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군은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니까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는 그렇죠. 다만 운영 유지비가 매우 싸고 쌀 뿐만 아니라 그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그 기술진들이나 정비 이런 것들이 매우 헌신적인 걸로 아주 명성이 자자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그 헌신적인 그 MRO라고 하고 이제 유지보수 이런 데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뭐 미군 애들하고는 그건 뭐 결이 다르겠지. 우리는.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을 많이 이 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F16하고 이런 거하고 붙으면 이제 위험한 거죠. 지죠. 두말 필요 없이. 네. F16도 F15라는 이제 쌍발 대형 전투기한테는 질 수밖에 없고 F15도 쌍발 대형이지만 스텔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고기능이 있는 F20이랑 F35랑 붙으면 또 치고 이 상하관계는 솔직히 말하면 명확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 옛날에 뭐 빨간 마오라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 그 파일럿이 진짜 신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막 그러면은 좀 기종이 약한 걸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일본 애들이 F16 가지고 오는데 막 F16하고 대응하고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 불가능한 겁니까? 파일럿의 개인 역량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다만 어느 국가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실력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중전을 할 때 전투기 비행기 두 대가 막 꼬리 붙어서 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의 전자정보를 아는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 정보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무기를 어떤 걸 장착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구린 FA-50 전투기를 이제 미국 공군이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F-15나 F-16을 우리나라 공군이 싸운다고 하면 이 지원 전력이나 이런 인프라 그다음 정보의 차이 때문에 미국이 FA-50 가지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공중전이라는 게 워낙 많은 그 부대 전력, 지원 전력, 정보가 많이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뒷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뒷배가 커야 되고 예를 들어 사실은 뭐 미사일 좋은 거 다루면 또 게임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후진 비행기라도 미사일이 먼저 예를 들어서 적기가 50km 밖에 우리 인지했어. 그래서 버튼 눌렀어. 네. 그럼 이제 게임 끝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또 있어가지고 1982년에 이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분쟁을 했을 때 영국군의 전투기는 초음속도 못 날고 마1을 못 넘기는 해리어 전투기였는데 초음속 전투기 미라지 3를 가진 그 아르헨티나 공군한테서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미사일이 더 좋아서. 그렇군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방 특별히 이제 항공 그 중에서도 국방 뭐 전체적으로 다 전문가십니다. 덕후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증시각도의 TV 특별 인사이트 투자 인사이트의 특별 인사이트 시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T50 이야기를 해봤고 T50이 잘 되면 타이 항공우주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보루를 얻게 되는 거고 사실 어려웠죠 많이. 많이 고생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동안의 고생의 결과가 하나하나씩 나오는 시즌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F-21만 해도 엄청난 시행착오랑 인고 끝에 지금 현재 실제로 비행기 완성 모든 시제기가 완성돼서 다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TA-50도 이제 처음에는 그 수출 시장에서 잘 진행이 안 돼서
많은 비난을 받다가 뒤늦게 빚을 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이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KF20은 아직 아닐 테고 그럼 TA50? 이건 T50하고 같은 건가요? 아, TA50이라는 거는 또 이제 FA50 제가 설명드렸고 T50 설명드렸는데 네. T50과 FA50 합치면 또 TA50이라는 게 돼요.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요거는 훈련기로 쓸 수도 있고 공격기도 쓸 수 있고 둘 다 쓰는 국가들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태국 공군 그다음에 이라크 공군이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하이브리드네. 네. 예. 그래서 두 개를 FA50과 T50을 합쳐서 뭐 따로 구분이 좀 힘들어요. 생긴 건 완전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세 개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구별하기는 약간 힘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없으면 그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레이더도 있습니다. 심지어 T50도. 더 좋은 레이더가 달려있으면 트레이닝이 아니라 공격기고 그 싼 레이더가 달려있으면 그냥 트레이닝이고 요렇게 좀 옵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군기의 실력을 따질 때 어느 나라에 무슨 지금 뭐 이렇게 당연히 미국이 세겠죠. 미국의 어떤 대표 기종. 그다음 아마 프랑스겠죠. 그다음 러시아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대략 한 대여섯 개의 순서 한번 대략 러프하게. 와, 이거는 진짜 완전 어려워요?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의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 다음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중국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러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 이렇게 됐냐면 제일 좋은 비행기가 뭐냐 그 나라에 제일 좋은 전투기가 뭐냐고 했을 때 미국은 F-22랑 35라는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이미 두 종이나 생산을 수백 대를 하고 수천 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독보적으로 강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결론적으로 하면 킹왕 완전 이제 공중전을 장악할 수 있다. 에어 도미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미국이 제일 기술력이 높고 제일 숫자도 많고 중국이 근데 5세대 전투기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J-20이라는 5세대 전투기를 지금 현재 양산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중국보다 한 수 위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해서 생산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5세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스텔스 능력이 별로인 것 같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말만 5세대인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았고 5세대라는 건 스텔스가 기능이 있는 게 5세대예요?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텔스입니다. 예. A사 레이더도 5세대에 들어갔는데 4세대 레이더 중에서 4세대 전투기도 A사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서 그건 약간 애매하고요. 스텔스 성능이 제일 5세대 전투기의 조건인데 중국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니까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의견이 기울어져서 미국 다음엔 중국 다음엔 유럽과 러시아가 비등비등한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추격하는 국가로 유일한 국가로 한국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한국의 KF-21이 4.5세대인데 일본은 이미 4세대 전투기를 양산을 했으나 후속 사업이 없고 유럽이랑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국보단 약간 위에 있다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걔네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저희보다 아니 기술은 있는데 기술도 있고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범 국가라서? 요것도 잠깐 세사하자면 일본은 무기를 전범 국가라서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고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냥 의회에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겠습니다가 했다가 아베 총리가 이제 죽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수출 금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프랑스 라팔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고 중국이 확실하게 아직 검증은 덜 됐으나 5세대 비행기가 있다라. 그것도 100대 이상 지금 자체 개발해서 양산 중입니다. 그럼 레이더는요? 레이더도 A사 레이더하고 산 거 있고 엔진만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이제 엔진은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니까 러시아보다 밑이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게 이제 보여져서 이제 엔진 기술도 완전히 중국이 러시아를 추억해서 세계 2위로 올라섰구나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덕후들끼리의 논쟁이 굉장히 가열차게 있을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이 투자업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또 기존에 있었던 지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미국이 칩을 막는 이유가 저는 확실하네. 이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안보상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결국은 안보 계속 그러고 걔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비행기가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가 이제 레이더도 장착하고 여기다 최첨단 성능의 반도체 칩을 달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네요. 예, 또한 이제 미국 쪽의 전문가들은 이제 AI랑 빅데이터 그다음에 그 VR 기술도 사실 전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도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간 중국이 추월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미국 내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죠. 군사 기술이나 전투 기술 포함해서. 네. 반도체 칩이 군사 장비에서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현재 3나노, 2나노 이렇게 하는 나노 경쟁이나 몇 나노 이상은 수출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나게 낮은 그 미세공정. 을 군사 쪽에 잘 쓰진 않습니다. 네, 그러겠지. 이거는 왜냐하면 안정성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만 그래도 최신 기술과 칩 기술, 특히 설계 능력, 그 칩 중 반도체 칩 중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CPU 같이 유니버셜하게 쓰는 거 말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계하는 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FG 그런 것들이 군사용 특정 목적, 뭐 레이더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장비 이런 거에 대한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기술은 이미 중국이 예전부터 세계 2위였죠. 설계하는 것도 생산 능력은 세계 1위일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목적에서 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전자장비 이런 거에서 완전 미세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필요에 맞게 칩을 설계하고 이 맞고 그 발열에 맞게 맞춰 발열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돌거나 뭐 자기 무기에 몇 배의 압력이 가해져도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 이미 중국이 사실상 따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 어떤 발사체나 이런 데에서는 칩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리고 이제 AI가 점점 발달해지니까 AI 기술과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할지, 뭐 현재처럼 딥러닝 방향으로 가가지고 GPU 연산이 만들어질지 하면 이제 비행기나 전투기나 탱크에도 이제 GPU, 엔비디아 GPU를 사용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미래 쪽, 군사 쪽 하는 사람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라든가 아직은 그런 건 없지만.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참 돌아갔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KF-21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이 어떤 비행기일까요? KF-21 보라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이자 4.5세대 전투기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4.5세대 전투기라는 의미는 F-16, F-15와 같은 4세대 전투기랑 F-22,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중간이다. 그래서 성능도 중간이고 퍼포먼스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는 편합니다. 대신 F-35나 F-25보다는 그래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비용도 적죠. 유지비용 적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카이가 만든 거고 이것도 역시 로키드 마틴의 기술 공유. 근데 로키드 마틴이 사실은 F-16보다 더 발전된 거잖아요. 이건 왜 줬어요? 요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처음에 KF-21 설계를, T-50을 설계를 했을 때, 이 4건 조항 중에서 F-16보다 좋은 전투기 설계에 T-50을 쓸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T-50 설계할 때 F-16의 기술 자료에 이런 것들을 참고서 정도로 줬어요. 문제집 할 때 실제 시험지랑 시험지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문제가 되면 문제집 같은 느낌의 기술 자료를 줬는데 대신에 T-50은 F-16보다 성능이 좋으면 안 된다. 그런 제한 조건을 뒀는데 그 이후 T-50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F-35를 로키드 마틴한테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고 그런 제한이 없어지면서 F-16보다 더 좋은 더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F-30을 받는 과정이 있었군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공군의 이 도입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 팬텀은 이제 제외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F-16이 도입됐고 처음에. 네. 그다음에 F-15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F-35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KF-21은 F-15와 F-35 도입 과정 중에서 영상 촉발에 만한 절충급의 기술 이전 보잉과 로키드 마틴 그 중에서 로키드 마틴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걸로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었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F-15도 그럼 보잉 게 아니고 로키드 마틴 거예요? F-15는 보잉 겁니다. 그래서 거예요? 보잉과 로키드 마틴 둘 다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브리드 자식이구나 우리는. 그렇죠. 다만 이제 보잉 쪽보다는 로키드 마틴 쪽의 입김이 더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5는 로키드 마틴 제품이고 그것도 그 기술을 공여를 받아가지고 공여를 받아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금 KF-21이 나왔다. 다만 T-50의 경우에는 F-16 설계도 자체를
설계도나 설계 데이터 자체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이번 KF21은 F35나 F16을 설계도 자체를 받은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한국이 설계 능력은 있어. 근데 설계를 검증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슈퍼바이저 해주시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50분 정도 미국에서 오셔서 이는 네가 이렇게 설계했으면 이 기능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돼. 요걸 기능을 검증하고 싶으면 이런 걸 만들어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준 것이고 설계 자료는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생이네 우리가 그러면 생으로 한 거네요. 예. 다만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 야 충돌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 야 안정성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 연비 측정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근데 빨리 안 해줘줄라 그랬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KF21의 경우에 엄연히 4.5세대 전투기로서 미국이 지금 현재 팔고 있는 F35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사업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은 2차례에 걸쳐서 기술 이전을 해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한 거는 우리는 뭐 닭고기를 준다거나 뭐 쌀을 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린 현찰박치긴 했나 보죠. 이렇게 기술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매력의 원천이고 우리 기술 발전할 때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장 현금 쇼미더머니 해줘야 되는데 쇼미더 캐시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하고 그러는데 쇼미더 캐시야. 그러니까 기술 줄게. 우리 별 필요 없는 구닥다리 기술이니까 뭐 이런 개념인가 보죠. 플러스로 해서 한국에서 무기 수출에 성공한 무기는 거의 반드시 성공합니다. 딴 나라에서도. 예, 야 이거 분쟁 중인 국가에서 사갔어 얼마나 좋겠어. F16이 사실 그 혜택을 크게 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가 많은 수입 무기들이 한국에서 인정받았다. 전 분쟁 중인 국가에서. 그러면 니네들도 사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나 몇 가지 국가들이 좀 혜택을 본 게 있죠. 야 마치 삼성전자에 하청하는 업체가 삼성전자한테 본전 치기만 해도 하청하면 딴 데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네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중요한 무기 판매처군요. 네. 그리고 어떻게 비유하자면 이제 백화점 명품관이 한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우리 여기 입점했어 하면서. 예. 그렇군요. 그쵸, 예. 그래서 기술 이전을 했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순히 주긴 줬군요, 기술. 엄청나게 그래도 안 주려고 하고 그런 협상을 할 때 몇 년씩 걸리고 아주 진담을 빼긴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랑 이제 이런 형태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다 해놓고 말을 바꿔서 안 줘! 나가!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쫓겨난 적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칼같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 경우도 있고 러시아 같이 이번에 나로랑 누리호 개발할 때 뭐 엔진을 모형을 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준다거나 이런 거래 같은 것도 있는 게 별별 일들이 정말 다 생기고 정말 기술 받는데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KF21이 지금 시제품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 건 아니죠?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잠정 전투 사용 가라 판정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 전투에 쓸 수는 없어. 근데 전투에 쓰기 직전에 몇 가지는 할 수 있어. 요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KF21로 비행을 해서 무기를 쏠 수 있어. 요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승인된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시제기가 지금 7대가 모두 완성이 되어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2,500번을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250번 정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는데 6개의 시제기인데 7개로 잘못 말했네요. 네네. 예. 6개의 시제기.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워낙 큰 사업이라서 이게 카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도움도 많이 필요한데 인도네시아가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돈을 잘 안 주고 미적미적한다고 그런 소문들이 많던데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원래 약 1조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현재 3천억 원 정도만 지불을 하고 거의 7, 80%를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인도가 1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투자해주는 대가로 한국은 이제 기본적인 설계 기술과 그 6대의 시대기 중에 5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겨주는 그 조건을 했는데 만약에 지불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머지 이제 생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거나 이제 5기를 넘겨주는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거 그냥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3천억이나 벌써 이미 매몰 비용이 있는데. 그 의견을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 그러니까 KF-21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6년에 개발이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2028년까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전투기를 몇 대 이 프랑스 등지에서 사왔던 거 있고 카타르랑 사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모두가 인정하는 거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먼저 나가면 인도네시아 손해다. 요거까지는 컨센서스가 됐고 근데 돈이 모자라서 어쩌지?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정계나 아니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런 어떤 군사적인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절실한가 보죠. 예,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군사적 목적과 그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섬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항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먼저 이제 항공 산업에 뛰어들어서 CN-235라는 이제 약간 작은 수송기를 스페인에서 면허 생산해서 운영을 하다가 한국 공군한테 수출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KF-21도 이번에 50대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이 항공산업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죠. 국방력 강화와 함께. 또한 이제 원래는 호주랑 인도네시아가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진출되는 거를 인도네시아도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군에 대한 필요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네. 야, 자원 열심히 팔아야 되겠네요. 거기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 KF-21이 4.5세대라고 하는데 뭐 그리고 뭐 초음속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운영 중인 비행기 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F-16, F-18, 그다음 미국의 F-16, F-18, 프랑스의 라팔,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4세대 전투기라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F-20이나 F-35 미국 제5세대 스텔스기보다는 공중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한국의 국방부에서도 매입할 의지가 있겠네요. 어떤 인도네시아 한국의 국방부요. 한국의 국방부는 이미 이제 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 상태이고 KF-21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F-15 이후의 비행기니까 네. F-35보다는 어떻습니까? F-35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네. F-22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나 F-15랑 비교를 했을 때 F-15가 KF-22보다 훨씬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무기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나 공중전에 가면 레이더 성능이 KF-21이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F-15와 KF-21이 실제로는 비슷한 공중전 성능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큰 비행기 상대로 전투를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어떤 그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저히 낮아서 국방적 부담은 과거 이제 미군기 가지고 온 것에 비해 훨씬 현저하게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실제로 운영해봐야 알겠습니다만 T-50과 FA-50을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해봤을 때 비슷한 크기를 미국에서 사서 운용했으면 몇 배의 유지비를 줬어야 되고 부품도 그냥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F-16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품을 주문했는데 야 수리 부품 3년 있다가 줄게 아직 재고가 없어 기다려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니까 굉장히 한국 공군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력기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주요한 한국의 공군기가 되겠네요. 비유하자면 한국 공군의 허리 최고로 좋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수적으로는 최대 주력으로 해서 그 최고로 좋은 전투기들이 먼저 이빠따로 적진 한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하거나 먼저 선제 공중적으로 하고 나면 마무리랑 끝에 중간 핵심을 KF-21 모두 다 담당한다. 지상 공격, 공중전, 해상 공격까지 다 담당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공중전도 1대1 싸우는 게 아니라 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편대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니까 예. 그게 이제 기술인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약간 항공기 기술이 떨어지더라도 편대가 사이즈가 크면은 뭐 조금 더 힘이 센 거 아닙니까? 단순히 편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그 힘이 세진 건 현대 공중전에서는 어렵고요. 편대 사이즈가 크기랑 관계없이 각 편대기들이 얼마나 정보를 잘 공유를 해서 협동 공격을 잘 수행할 수 있냐 이렇습니다. 가령 비행기 4대가 있을 때 이거는 스웨덴에서 쓰는 전법인데 적기랑 4대4로 붙는데 앞에 2개는 레이더를 끄고 못 본 척해요.
그 레이더가 끄고 앞에 적기를 못 본 척하고 뒤에 두 대 중에서 하나는 레이더를 켜고 이 나머지 세 대한테 야 저기 있다고 알려준 다음에 전혀 딴 데서 오는 그 나머지 한 대는 전혀 딴 데서 숨어 있다가 적 뒷방에서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조 공격 그러니까 사냥 그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 사냥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잘 그 협동 조절할 수 있나 이게 사실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문의드릴게요. 저희도 한 번 이 모임 이 그 대담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국방력을 한 세계 6위 정도다라고 봤는데 뭐 여전히 뭐 그런 건가요?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상 10위권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안전하고요. 왜 그러냐면 6위로 선정된 그 차트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차트인데 네. 요게 순위를 선정할 때 핵무기 보유 여부를 선정 요소에 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핵무기 보유를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나 병력이 작아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거라서 사실상 핵 보유국 다음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고로 강한 국가지 않나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일본 이 정도로 선택할 수 있겠죠. 파키스탄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예. 이거는 핵을 포함된 예. 얘기군요. 예. 아무래도 재래식으로만 하면 한국이 이제 5위, 6위 안에 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나 네. 핵무기를 그렇게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약간 해외에서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 공신력이 100% 있는 건 아닌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요 인도 애들 뭐 돌멩이 들고 싸운다 그러는데 갑자기 왜 거기에서 인도가 나와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인도도 강군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병력 수도 많고 첨단 무기 많고 핵무기도 많죠. 그렇군요. 예. 네네.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이제 한국 제품들이 이제 막 이번에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이제 사실 대세 상승을 맞은 거잖아요. 그럼 네,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주 기회를 잡았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던 요건은 한국이 방위 사업의 특징 그리고 유럽 방위 사업의 특징 요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서 유럽은 고꾸라 떨어지고 한국이 기회를 잡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꼭지죠. 요게. 그럼요. 이것도 한 1시간 되는 네,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제 무기를 사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무기를 사서 무장하는 거랑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물론 이것은 감정적인 거고 폴란드랑 독일의 관계는 한일 관계랑 전혀 다릅니다만 싫어해. 국민 정서가 분명히 싫어해. 근데 요것과 별개로 이제 공식적인 포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앞에 이야기는 제가 또 풀썰이 많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유럽의 방위 사업 자체가 규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산 능력 캐퍼빌리티가 너무 줄어들었고 독일 전차가 유명해서 독일 전차 레오파드 2가 뭐 몇천 대 이상 생산되고 수출도 많이 됐는데 수출한 대부분은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 물량을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고차를 개조해서 판 것처럼 한 거고 생산 라인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폴란드가 내년까지 줄라는데 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미 폴란드는 독일에서 레오파드2 PL이라는 전차를 수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어 이거 빨리 더 보내줘야 돼 하니까 독일에서는 정해진 납기보다 당길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약간 거절을 했고 요 과정이 실제로 많이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방위사업 담당자들을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독일도 어쩔 수 없는 게 주로 수출을 많이 하긴 했고 전차를 많이 수출했다고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수출을 하니까 라인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냉전 시기에 쌓아있던 중고 전차들을 약간 이제 수리하고 개조해서 파는 것만 하니까 신규 전차를 생산할 물량이 없고 신규 전차를 생산하려니까 이리저리 라인이 빠져서 그리스에서 뭔가 공장에 부품이 와가지고 최종 조립을 해서 전차를 수출해야 돼. 그 공장이 나눠져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납기가 빨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냉정하게 이 균형을 잡고 말하자면 독일이 한국한테 승리한 이제 노르웨이 같은 사례는 폴란드는 빨리 줘 내년까지 당장 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노르웨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얘는 한 2026년 7년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니까 독일이 이기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닿아서 납기가 빠른 국가들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전차의 경우는 지금 신규 전차 생산 공장이 없거든요. 다 수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연장포, 뭐 비행기, 경공격기 이런 것도 비슷하게 한국만이 제대로 된 시간에 납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의 특징인 전시국가고 양산체를 갖춰야 되는 거를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작은 부품이라도 우리가 국산 무기를 만들 때는 야 라인을 전쟁 날 때 너희들 어떻게 굴릴 거야? 그다음 부품 며칠치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하는데 요것들은 냉전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지만 현재 전생 열전 시대에는 그렇게 했지만 네,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소련이 있던 시대에는 그런 냉전. 네, 그때는 누구나 다 야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뭐 부품도 많이 비축해 놓고 이렇게 대량 생산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무기 개발을 하고 비축해 놓는 게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한 한국군의 역할이 이 수출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 게 너무 급해 빨리 줘 할 때 한국군이 운영한 물량 일부를 한국군 장비에서 빼대주고 대신에 방위사업체들은 새로 생산한 무기는 한국군에 줘서 한국군이 이제 새로 생산한 무기를 받게 되고 그 납기를 빨리 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빨리 받게 되면서 이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요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 논란이 많지만 저는 그것이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제 우리는 꾸준히 쓰는 국방부에서 꾸준히 뭐 올해 뭐 예를 들어 50대 내년에 50대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50대 곧 받을 건데 그거 먼저 저쪽에 돌려주고 그냥 만들어 드릴게 하면서 신형 만들어 드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혹은 한국군이 운영 중인 물량을 이제 중고로 이제 먼저 좀 수출을 하거나 운영 중인 거를 일부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요게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거나 아직도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의견이 좀 갈리는 사안이긴 한데 저는 그것이 긍정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고를 새거값으로 사줬겠네. 그러면 사주고 주고 새거 줄게. 네, 맞습니다. 헌집다고 새집 줄게. 뭐 이렇게 된 개념인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네. 거기는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오랫동안 30년간 지속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녹슬고 팔이 날리는 무기 세상이 그렇게 된 거고 아무도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뻥 터진 거고 우리는 항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 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참에 저게 문 닫았고 우리는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를 가지고 갔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 게 타이밍도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고 유럽의 방위 사업들이 완전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매출액 자체는 엄청 높았어요. 뭐냐면 생산에서 벗어나서 이제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야 이제 우린 차세대로 간다. 차세대 전차, 차세대 전투기, 차세대 함선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딱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기존에 있던 거 우리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우리 지금 예산은 다 R&D에만 넣었는데 이게 애매해진 거죠. 그렇군요. 빈 공간이 생겼었구나. 그러니까 수비수가 빈 틈을 우리가 공격수가 우리가 사실 화려하진 않지만 잘 뛸 수 있는 공격수를 갖고 있었는데 빈 공간에 확 들어간 거군요. 하늘이 준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실은 오늘 드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번에 드론은 특집으로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드론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왜 우크라이나 드론이야? 우크라이나가 드론 만들 여지가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거나 우크라이나에서부터 그 모스크바까지 500km가 넘는다는데 거기를 어떻게 날아가가지고 드론을 공격했는지부터 해서 드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드론에 대한 모든 거를 한번 같이 우리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도 이 특집으로 여기서만 먼저 말씀드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로 하고 이제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여러분 비밀 이야기를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시면 좋은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시다면 계속해서 우리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반전주의자입니다. 강력한 반전주의자긴 하지만 사실은 힘에 의한 반전도 가능한 거니까 힘의 균형에 의한 반전도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힘이 없어서
나를 뺏겼던 서름이 있었던 나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동의합니다. 네. 모든 주장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의 지금 국방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세계의 국방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사실 미국과 중국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인사이트 시간,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오늘 특별히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T50과 그리고 KF-21 그와 연관된 항공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딱 저 한 꼭지 했어요. 한 꼭지 했고 다음에 수많은 꼭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